2024년 가을, 단풍이 붉게 물들던 어느 수요일 오후, 서울의 한 대학병원 진료실 문이 천천히 열렸다. 75살 최인수는 아내 한경애의 손을 꼭 잡은 채 복도를 걸었다. 그들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지난 석 달간 이어진 검사들의 끝에서 오늘은 최종 결과를 듣는 날이었다. 진료실 안은 소독약 냄새와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의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췌장암 말기, 수술 불가, 남은 시간, 약 6개월. 인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다만 아내의 손이 자신의 손에서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다. 경애는 의사의 말을 들으면서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다. 53년을 함께 산 남편의 곁에서 그녀는 이미 무언가를 예감하고 있었던 것일까. 병원을 나서는 길, 하늘은 기이할 만큼 맑았다. 가을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졌다. 인수는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생의 마지막 계절이 이렇게 아름다울 줄은 몰랐다. 경애는 남편의 팔을 조용히 끌어안았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다정한 노부부의 모습에 잠깐 시선을 주었다가 제갈 길을 갔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다. 창밖으로 익숙한 풍경들이 흘러갔다. 30년을 살아온 동네의 골목길, 단골 슈퍼마켓, 매주 일요일마다 다니던 공원. 모든 것이 그대로인데 세상이 완전히 다르게 느껴졌다. 인수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자신에게 남은 시간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날 밤, 경애는 오래된 앨범을 꺼냈다. 먼지가 앉은 표지를 천천히 열자 흑백 사진들이 나타났다. 1971년 봄, 두 사람의 결혼식 사진. 22의 경애와 25의 인수. 어색하게 웃고 있는 젊은 부부의 얼굴이 지금의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경애의 손가락이 사진 위를 조심스럽게 쓸었다. 결혼식 다음 장에는 신혼여행 사진이 한 장 있었다. 서울 근교의 작은 사찰 앞에서 찍은 사진. 당시 인수는 작은 섬유공장의 말단 직원이었고 경애는 동네 구멍가게를 도우며 살았다. 신혼여행이라고 해봤자 버스를 타고 당일치기로 다녀온 게 전부였다. 경애는 그때를 기억했다.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인수가 작게 속삭였던 말. 미안해. 나중에 돈 벌면 멋진 곳으로 여행 가자. 53년이 흘렀다. 인수는 성실하게 일했고 두 아들을 대학까지 보냈다. 작은 아파트도 장만했다.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아이들 학비, 부모님 병원비, 전세자금 대출. 삶은 언제나 그들에게서 여유를 빼앗아갔다. 여행은 늘 나중에였고 그 나중은 영영 오지 않았다. 경애는 앨범을 덮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아파트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반짝였다. 남편에게 남은 시간은 6개월, 180여일. 그녀는 결심했다. 이제라도 그 약속을 지켜주고 싶었다. 젊은 날 가난해서 가지 못했던 곳들, 두 사람이 꿈꿨던 그 여행들을 지금이라도 함께 떠나고 싶었다. 다음 날 아침, 경애는 식탁에 노트 한 권을 펼쳐놓았다. 그 안에는 빼곡한 글씨로 6개의 장소가 적혀 있었다. 동해바다, 지리산, 남이섬, 고향마을, 서울타워. 그리고 마지막 한 곳. 인수는 아내가 적어놓은 목록을 바라보았다. 이게 뭐예요? 경애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우리가 가보지 못한 곳들이에요. 당신이 약속했잖아요. 나중에 가자고. 인수의 눈가에 주름이 깊어졌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끄덕였다. 경애는 남편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은 세월의 무게만큼 거칠었지만 여전히 따뜻했다. 이제 나중이 된 것 같아요. 우리 함께 가요. 그렇게 사람의 마지막 여행이 시작되었다. 여행 계획을 세우는 일주일은 경애에게 치열한 시간이었다. 그녀는 인터넷을 검색하고 도서관에서 여행책을 빌려보고 친구들에게 조언을 구했다. 74살의 나이에 스마트폰으로 숙소를 예약하는 법을 배웠고
기차표를 구매하는 앱을 설치했다. 매일 밤 안경을 쓰고 작은 화면을 들여다보는 그녀의 모습은 애처로우면서도 아름다웠다. 인수는 그런 아내를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고마움과 미안함,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슬픔. 자신 때문에 아내가 늙은 나이에 이런 수고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마음 아팠다. 어느 날 밤, 그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여보, 우리 그냥 집에 있어요. 당신 힘들잖아요. 경애는 책을 덮고 남편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다. 평생 당신 뒷바라지하며 산 게 힘든 게 아니었어요. 함께하지 못한 게 힘들었어요. 그 말에 인수는 더 이상 아무것도 말할 수 없었다. 그는 다만 고개를 숙이고 아내의 손을 잡았다. 두 사람의 손은 주름투성이었지만 그 안에는 반세기가 넘는 세월이 녹아 있었다. 준비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아들들을 설득하는 것이었다. 큰아들 민주는 서울에서 회사를 다녔고 작은 아들 민호는 부산에서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다. 두 아들 모두 아버지의 병을 알고 있었다. 경애가 여행 계획을 이야기하자 민준이 먼저 반대했다. 엄마, 아빠 몸 상태가 어떤데 여행을 가요? 지금은 집에서 편히 계셔야죠. 경애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그래서 가는 거야. 편히 있을 시간은 나중에 많아. 민호도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혼자서 아빠 모시고 다니기 힘드실 텐데. 제가 휴가 내서 같이 갈게요. 하지만 경애는 고개를 저었다. 너희는 너희 일 해. 이건 우리 둘만의 시간이야. 결국 아들들은 어머니의 뜻을 꺾을 수 없었다. 다만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응급연락망을 만들고 매일 전화하기로 약속했다. 민주는 부모님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앱을 설치해드렸고 민호는 여행 경비를 보태드렸다. 출발 전날 밤, 경애는 집안을 정리했다. 창문을 닫고 이불을 햇볕에 말리고 냉장고 안에 음식들을 정리했다. 마치 오랫동안 돌아오지 못할 것처럼. 인수는 그런 아내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는 거실 소파에 앉아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을 하나씩 바라보았다. 두 아들의 돌잔치 사진, 초등학교 입학식 사진, 대학 졸업식 사진, 그리고 손주들의 백일 사진. 이인수의 인생은 이 사진들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는 이 집을, 이 사진들을, 이 추억들을 떠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동시에 알고 있었다. 이제 남은 시간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내와 함께 보내야 한다는 것을.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도 인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옆에서 경애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다. 그는 조심스럽게 몸을 돌려 아내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달빛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어 그녀의 얼굴을 비췄다. 74살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지만 인수의 눈에는 여전히 22의 신부가 보였다. 이 사람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인수는 생각했다. 평생 아내에게 제대로 해준 게 없었다. 신혼여행도 변변찮았고 결혼기념일에 꽃 한 송이 제대로 사준 적도 없었다. 늘 일에 치이고 돈에 쪼들려 살았다. 이제 와서 여행 한 번으로 그 모든 세월을 보상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아내가 원한다면 최선을 다하고 싶었다. 새벽 5시, 경애가 먼저 일어났다. 그녀는 부엌에서 김밥을 말았다. 여행길에 먹을 도시락이었다. 밥을 짓고 계란을 부치고 시금치를 데쳐서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김밥을 말아 올렸다. 그 모습을 보며 인수는 복도에 서서 눈시울을 붉혔다. 오전 8시, 두 사람은 작은 여행 가방 하나씩을 들고 집을 나섰다. 현관문을 잠그면서 경애는 잠시 뒤를 돌아보았다. 30년을 살아온 이 집을, 이 동네를, 이 익숙한 모든 것들을 두고 떠나는 기분은 묘했다. 슬프면서도 설렜다. 지하철역으로 가는 길. 단골 슈퍼마켓 주인 아주머니가 손을 흔들었다. 어디 가세요? 경애는 밝게 웃으며 대답했다. 여행 가요.
아주머니는 부러운 듯 말했다. 좋으시겠네요. 조심히 다녀오세요. 지하철을 타고 서울역으로 향했다. 출근 시간이라 차 안은 사람들로 붐볐다. 젊은이들은 스마트폰을 보거나 졸고 있었다. 인수와 경혜는 서로 마주 보며 작게 미소 지었다. 53년을 함께 산 부부에게는 말이 필요 없었다. 눈빛만으로도 충분했다. 서울역에 도착하자 경혜는 미리 예매해둔 기차표를 꺼냈다. 동해행 KTX. 첫 번째 목적지는 바다였다. 인수가 젊은 시절 가장 가보고 싶어 했던 곳. 플랫폼에 서서 기다리는 동안 경혜는 가방에서 노트를 꺼냈다. 그 첫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최인수에게 주는 6개의 선물. 첫 번째, 바다. 기차가 도착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천천히 기차에 올랐다. 그렇게 그들의 마지막 여행이 진짜 시작되었다. 기차가 터널을 빠져나오자 창밖으로 푸른 동해가 펼쳐졌다. 인수는 숨을 멈춘 듯 바다를 바라보았다. 75해를 살면서 바다를 본 적은 몇 번 있었지만 이렇게 마음속 깊은 곳에서 감동이 밀려온 적은 처음이었다. 물결은 끝없이 일렁이고 하늘과 바다의 경계는 희미하게 번져 있었다. 경혜는 남편의 얼굴을 지켜보았다. 그의 눈에 고인 눈물을 보며 자신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이 여행을 결심하기를 잘했다고 생각했다. 남편의 얼굴에서 오랜만에 설렘을 보았으니까. 정동진역에서 내려 해변으로 걸어갔다. 가을 바다는 한산했다. 여름 피서객들이 떠난 자리에는 파도 소리와 갈매기 울음만이 남아 있었다. 두 사람은 모래사장에 나란히 앉았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지만 인수는 재킷을 벗어 아내의 어깨에 걸쳐 주었다. 추운데 괜찮아요? 경혜가 물었다. 인수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이런 바람 정도는. 그들은 한참을 말없이 바다를 바라보았다. 파도가 밀려왔다 물러가는 리듬 속에서 시간은 천천히 흘렀다. 인수는 문득 옛날을 떠올렸다. 결혼하기 전 그가 경혜에게 했던 말. 결혼하면 바다 보러 가자. 넓은 바다 앞에서 우리 둘이 손잡고 서 있고 싶어.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결혼 후 아이들이 태어나고 생활에 치이면서 바다는 점점 멀어졌다. 이따금 아이들 손잡고 해수욕장에 간 적은 있었지만 그것은 가족 나들이였지. 둘만의 시간은 아니었다. 미안해요. 인수가 작게 중얼거렸다. 경혜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다. 무슨 소리예요? 지금 이렇게 함께 있잖아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다. 바다는 황금빛으로 물들었다. 경혜는 가방에서 카메라를 꺼냈다. 민준이 선물로 준 소형 디지털 카메라였다. 그녀는 서툴게 카메라를 들고 남편의 모습을 담았다. 바다를 바라보는 인수의 뒷모습. 그 사진 속에서 그는 젊은이처럼 보였다. 자, 우리 같이 찍어요. 경혜가 지나가던 젊은 여행객에게 부탁했다. 여행객은 흔쾌히 카메라를 받아들었다. 인수와 경혜는 바다를 배경으로 나란히 섰다. 여행객이 몇 장을 찍어주었다. 마지막 사진을 찍을 때 인수가 경혜의 어깨를 살짝 끌어안았다. 그 순간 경혜는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다. 마치 20살 처음 연애하던 때처럼. 저녁이 되어 근처 작은 민박집에 여장을 풀었다. 민박집 주인 할머니는 반갑게 그들을 맞이했다. 어머, 부부시네요? 신혼여행 오셨어요? 경혜는 웃으며 대답했다. 네, 53년 만에 신혼여행이에요. 할머니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다. 53년이요? 세상에. 그럼 정말 오래 부럽습니다. 저녁 식사는 할머니가 준비해준 생선구이와 된장찌개였다. 소박하지만 정성이 가득한 식사였다. 밥을 먹으면서 인수는 문득 물었다. 여보, 우리 결혼하고 첫날 밤에 뭐 먹었는지 기억나요? 경혜는 잠시 생각하다가 웃었다. 라면이요. 당신이 끓여줬잖아요.
계란 하나 넣어서. 인수도 따라 웃었다. 맞아요. 그때 얼마나 떨렸는지. 라면도 제대로 못 끓였어요. 두 사람은 그렇게 옛 추억을 꺼내며 웃었다. 할머니는 그들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밤이 되어 방에 누웠지만 인수는 잠이 오지 않았다. 창밖으로 파도 소리가 들렸다. 그는 조용히 일어나 창가에 섰다. 어둠 속에서도 바다는 출렁이고 있었다. 그때 뒤에서 경의 목소리가 들렸다. 잠이 안 와요? 인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경애가 다가와 남편의 옆에 섰다. 두 사람은 나란히 어둠 속의 바다를 바라보았다. 여보. 인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내가 만약 없어지면 당신은 어떻게 할 거예요? 경애는 한참 침묵하다가 대답했다. 계속 살아갈 거예요. 당신이 본 바다를, 당신이 느낀 바람을 기억하면서요. 인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아내를 꼭 안았다. 그들은 그렇게 한참을 서로를 껴안고 서 있었다. 창밖에서는 파도가 쉼없이 밀려왔다 물러갔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두 사람은 다시 해변으로 나갔다. 일출을 보기 위해서였다. 동쪽 하늘이 점점 붉어지더니 마침내 태양이 수평선 위로 떠올랐다. 그 순간 세상 모든 것이 빛으로 물들었다. 인수는 경애의 손을 잡고 말했다. 고맙소. 이렇게 아름다운 걸 보게 해줘서. 경애는 대답 대신 남편의 손을 더 꼭 잡았다. 그들의 손은 주름투성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온기는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 바다를 떠나는 길. 경애는 모래사장에서 조약돌 하나를 주었다. 매끈하게 다른 작은 돌이었다. 그녀는 그 돌을 가방 속에 조심스럽게 넣었다. 첫 번째 장소의 기억을 담은 작은 선물이었다. 기차에 오르며 인수는 뒤를 돌아보았다. 푸른 바다가 점점 멀어졌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그 바다가 영원히 남을 것이었다. 일주일 후 그들은 전라남도 구례에 도착했다. 두 번째 목적지는 지리산이었다. 경애가 젊은 시절 가장 가보고 싶어 했던 곳. 그녀는 어렸을 때 아버지에게 들었던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었다. 가을 지리산의 단풍은 하늘이 내린 선물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산에 오르기 시작하자 현실은 만만치 않았다. 등산로는 생각보다 가팔랐고 인수의 숨은 금방 가빠졌다. 경애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다. 괜찮아요? 우리 여기서 그만 내려갈까요? 인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조금만 더 가봐요. 하지만 100m도 채 오르지 못해. 인수는 바위에 주저앉고 말았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고 가슴이 답답했다. 경애는 급히 가방에서 물병을 꺼내 남편에게 건넸다. 인수는 물을 마시며 미안한 표정을 지었다. 미안해요. 이 모양이 돼서. 경애는 남편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다. 무슨 소리예요. 천천히 가면 되죠. 근처를 지나던 등산객 몇 명이 그들을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한 중년 남성이 다가와 물었다. 괜찮으세요? 구조대 불러드릴까요? 경애는 손을 저었다. 괜찮습니다. 잠시 쉬었다 갈게요. 결국 두 사람은 정상 등반을 포기하기로 했다. 대신 등산로 입구 근처의 작은 전망대에 올라가기로 했다. 전망대까지는 완만한 경사의 산책로가 이어져 있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걸었다. 10걸음 걷고 쉬고 다시 10걸음 걷고 쉬었다. 1시간을 걸려 전망대에 도착했을 때 두 사람의 이마에는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다. 하지만 그곳에서 본 풍경은 숨이 멎을 만큼 아름다웠다. 산 전체가 붉고 노란 단풍으로 물들어 있었다. 가을 햇살이 나무집 사이로 쏟아지며 황금빛 물결을 만들었다. 와, 경애는 감탄사를 흘렸다. 인수도 말없이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전망대 벤치에 나란히 앉아 한참을 그 풍경을 감상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낙엽이 흩날렸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여보, 경애가 조용히 말했다.
제 소원이 뭔지 알아요? 인수가 고개를 돌려 아내를 바라보았다. 경애는 단풍을 바라보며 계속 말했다. 다음 생에도 당신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렇게 함께 늙는 거요. 인수의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는 아내의 손을 잡았다. 나도 그래요. 다음 생에도 당신을 찾을 거요. 그들은 오랫동안 손을 잡은 채 앉아 있었다. 주변에서는 다른 등산객들이 사진을 찍고 도시락을 먹고 담소를 나누었다. 하지만 인수와 경애에게는 세상에 둘만 남은 것 같았다. 점심때가 되어 경애는 준비해온 김밥을 꺼냈다. 간단하지만 정성스럽게 만든 김밥이었다. 두 사람은 나눠 먹으며 옛 이야기를 나누었다. 처음 만났던 날, 처음 데이트했던 장소, 청혼했던 순간. 당신 기억나요? 청혼할 때 무릎 꿇고 반지도 없이 그냥 말로만 했잖아요. 경애가 웃으며 말했다. 인수는 머쓱하게 웃었다. 그때 돈이 없어서. 반지는 결혼하고 나서 샀잖아요. 그것도 제일 싼 걸로요. 그래도 당신은 좋다고 했잖아요. 좋았죠. 그 마음이 좋았어요. 대화를 나누다가 갑자기 인수가 기침을 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가벼운 기침이었지만 점점 심해졌다. 경애가 다급하게 물병을 건넸지만 기침은 쉽게 멈추지 않았다. 마침내 기침이 잦아들었을 때 인수의 얼굴은 창백해져 있었다. 병원 가야 할 것 같아요. 경애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인수는 손을 저었다. 괜찮아요. 그냥 잠깐 그런 거예요. 하지만 경애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그녀는 근처 등산객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다행히 한 젊은 부부가 자신들의 차로 두 사람을 가까운 보건소까지 태워주었다. 보건소에서 간단한 검사를 받은 인수는 조금 안정을 되찾았다. 의사는 무리한 운동을 피하라고 조언했다. 경애는 남편을 부축해 밖으로 나왔다. 보건소 앞 벤치에 앉아서 그녀는 눈물을 흘렸다. 내가 무리를 시켰어요. 산 같은 데 오자고 해서. 인수는 아내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다. 아니요. 좋았어요. 정말로요. 경애는 남편의 품에 얼굴을 묻었다. 그녀는 문득 깨달았다. 이 여행은 아름다운 추억을 만드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남편을 잃어가는 과정이기도 하다는 것을. 매 순간이 소중했지만 매 순간이 고통스러웠다. 그날 저녁 구례의 작은 한옥 게스트하우스에서 묵었다. 마당에는 감나무가 있었고 주황빛감이 주렁주렁 열려 있었다. 주인 할머니가 감을 몇 개 따서 깎아주었다. 달콤한 감을 먹으며 인수는 말했다. 우리 집에도 예전에 감나무가 있었어요. 기억나요? 경애는 고개를 끄덕였다. 기억하죠. 아이들이 어렸을 때 그 나무 아래서 얼마나 놀았는지. 그 나무가 지금도 있을까요? 아마도요. 나무는 우리보다 오래 살 테니까요. 밤이 깊어지고 두 사람은 방에 누웠다. 한옥 등유의 고즈넉함 속에서 경애는 남편의 손을 잡았다. 인수의 손은 예전보다 더 가늘고 차가워진 것 같았다. 경애는 그 손을 자신의 가슴에 대고 기도했다. 조금만 더 함께 있을 수 있게 해달라고.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천천히 산책을 했다. 더 이상 산에 오르지는 않았다. 대신 마을 주변을 걸으며 가을의 끝자락을 느꼈다. 경애는 또다시 작은 돌멩이 하나를 주워 가방에 넣었다. 두 번째 장소의 기억이었다. 떠나는 길. 인수는 뒤를 돌아보며 산을 바라보았다. 단풍으로 물든 산은 여전히 아름다웠다. 비록 정상까지 오르지는 못했지만 그곳에서 본 풍경은 평생 기억에 남을 것이었다. 11월 초, 두 사람은 강원도 춘천에 도착했다. 세 번째 목적지는 남이섬이었다. 경애가 텔레비전에서 본 적이 있는 곳. 아름다운 메타세코이아, 길과 잔잔한 호수가 있는 섬. 그녀는 언젠가 남편과 함께 그 길을 걷고 싶었다. 배를 타고 섬으로 들어가는 순간부터 경애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다.
호수는 거울처럼 맑았고 하늘과 구름이 그대로 수면에 비쳤다. 인수도 배난간에 서서 그 풍경을 바라보았다. 바람은 차갑지만 상쾌했다. 섬에 도착하자 메타세코이아 길이 그들을 맞이했다. 높이 솟은 나무들이 터널처럼 길을 덮고 있었다. 낙엽이 쌓인 길을 따라 천천히 걸었다. 발걸음마다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다. 주변에는 다른 관광객들도 많았지만 인수와 경애는 둘만의 세계에 빠져 있었다. 여기 참 평화롭네요. 인수가 말했다. 경애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게요. 마치 다른 세상 같아요. 그들은 나무 아래 벤치를 발견하고 앉았다. 잠시 쉬면서 주변을 감상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연인들이 손을 잡고 걷고 가족들이 사진을 찍었다. 모두가 행복해 보였다. 인수는 문득 생각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여보, 사진 찍어요. 경애가 카메라를 꺼냈다. 그들은 나무를 배경으로 셀카를 찍었다. 경애는 서툴게 카메라를 들고 인수는 어색하게 웃었다. 몇 번을 실패한 끝에 겨우 한 장을 찍었다. 화면 속 두 사람은 주름투성이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젊었다. 점심은 섬 안의 작은 식당에서 해결했다. 닭갈비를 주문해 둘이 나눠 먹었다. 인수는 매운 것을 잘 못 먹었지만 이날만큼은 참았다. 경애가 좋아하는 음식이었으니까.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아이스크림을 샀다. 가을인데도 아이스크림을 파는 가게가 있었다. 이거 먹으면 배탈 나는 거 아니에요? 인수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경애는 웃으며 대답했다. 괜찮아요. 오늘만은 젊은이처럼 살아요.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아이스크림을 먹었다. 차가운 아이스크림이 입안에서 녹았다. 단맛이 혀끝에서 퍼졌다. 인수는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이렇게 사소한 일상이 이토록 소중하게 느껴지다니. 오후가 되어 날씨가 조금 흐려졌다. 호수 위로 안개가 피어올랐다. 경애는 인수의 팔을 끼고 천천히 호숫가를 걸었다. 물결이 잔잔하게 일렁였다. 두 사람은 말없이 걸었다. 말이 필요 없었다. 그저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했다. 여보. 경애가 갑자기 멈춰서서 말했다. 제가 당신한테 고마운 거 알아요? 인수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내가 뭘 했다고요? 평생 저를 사랑해줬잖아요. 한 번도 바람 피우지 않고, 한 번도 때리지 않고, 한 번도 큰소리치지 않고요. 인수는 쑥스러워하며 말했다. 그건 당연한 거죠. 아니에요. 당연하지 않아요. 요즘 세상에 그렇게 사는 부부가 얼마나 될까요? 경의 목소리가 떨렸다. 인수는 아내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 저도 고마워요. 당신이 제 곁에 있어줘서요. 두 사람은 호숫가에 서서 서로를 껴안았다. 주변에서 사람들이 지나갔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그들만의 시간이었다. 저녁이 되어 섬을 떠나기 전 경애는 호수에 돌을 던졌다. 물수제비를 뜨게 하려고 했지만 실패했다. 돌은 그냥 풍덩하고 물속으로 가라앉았다. 경애는 웃으며 말했다. 역시 안 되네요. 인수가 말했다. 제가 해볼게요. 그는 돌멩이 하나를 주워 호수에 던졌다. 돌은 수면을 3번 튀었다. 경애는 손뼉을 치며 기뻐했다. 와, 잘하시네요. 인수는 뿌듯한 표정을 지었다. 어린애처럼 순수한 표정이었다. 춘천으로 돌아와 근처 모텔에서 묵었다. 저녁은 배달음식으로 간단히 해결했다. 치킨과 맥주. 경애는 원래 술을 잘 못 마셨지만 오늘은 인수와 함께 맥주 한 캔을 나눠 마셨다. 텔레비전에서는 예능 프로그램이 나왔지만 두 사람은 집중하지 않았다. 그저 나란히 앉아 서로의 온기를 느꼈다. 여보, 아직도 아픈 데는 없어요? 경애가 물었다. 인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가끔 배가 아프긴 한데 참을만 해요. 진통제 먹어요. 괜찮아요. 너무 많이 먹으면 안 좋. 경애는 남편의 손을 잡았다.
아프면 말해요. 참지 말고요. 인수는 미소를 지었다. 당신이 옆에 있으면 안 아파요. 그날 밤 경애는 잠들지 못하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다. 그녀는 생각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이런 밤을 보낼 수 있을까? 얼마나 더 남편의 숨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 옆에서 인수가 잠꼬대를 했다. 경애야. 경애는 남편 쪽으로 몸을 돌렸다. 그는 여전히 자고 있었다. 하지만 잠결에도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남편이 사랑스러웠다. 그녀는 조용히 남편의 이마에 입맞춤을 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해요.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일찍 일어나 호수 공원을 산책했다. 아침 햇살이 호수를 비췄다. 새들이 지저귀고 조깅하는 사람들이 지나갔다. 인수와 경애는 천천히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다음은 어디 가요? 인수가 물었다. 경애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고향이요. 우리가 처음 만난 곳. 인수의 눈빛이 반짝였다. 벌써 그때가 50년도 더 됐네요. 그러게요. 시간 참 빠르죠. 경애는 또 하나의 돌멩이를 주워 가방에 넣었다. 세 번째 기억이었다. 11월 중순. 두 사람은 경상북도의 작은 시골 마을로 향했다. 바로 인수의 고향이었다. 두 사람이 처음 만났던 곳이기도 했다. 50여 년 만에 찾는 고향이었다. 버스에서 내려 마을 입구에 서자 인수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공기가 달랐다. 도시의 매연과는 다른 흙과 풀 냄새가 났다. 경애는 남편의 표정을 살폈다. 그의 눈에는 그리움과 슬픔이 교차했다. 많이 변했을 것 같아요. 인수가 중얼거렸다. 경애는 남편의 손을 잡았다. 그래도 고향은 고향이에요. 마을로 들어서자 낯선 풍경이 펼쳐졌다. 기억 속의 초가집들은 사라지고 현대식 주택들이 들어서 있었다. 좁았던 길은 포장되어 있었고 개울은 볶게되어 보이지 않았다. 인수는 실망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다 변했네요.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하지만 마을 어귀의 큰 느티나무만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50년 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인수는 그 나무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보았다. 이 나무 아래서 우리 처음 만났잖아요. 경애는 고개를 끄덕였다. 기억해요. 당신이 서울에서 휴가 나와서요. 1970년 여름이었다. 23살의 인수는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와 고향에 왔었다. 그리고 이 느티나무 아래서 20살의 경애를 만났다. 경애는 인수의 먼 친척 동생이었다. 두 사람은 처음 본 순간부터 서로에게 끌렸다. 그때 당신이 흰색 블라우스를 입었었죠. 인수가 말했다. 경애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어머, 그것도 기억해요? 물론이죠. 당신이 너무 예뻐서 넋을 잃었잖아요. 두 사람은 나무 아래 벤치에 앉았다. 그들의 사랑이 시작된 바로 그 자리. 바람이 불자 나무집들이 바스락거렸다. 마치 50년 전 그날의 소리를 기억하는 것처럼. 여보, 우리 그때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기억나요? 경애가 물었다. 인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웃었다. 날씨 이야기요. 얼마나 더우냐고요. 맞아요. 그렇게 시작했죠. 그러다가 서울 이야기하고, 당신이 군대 이야기하고, 그리고 당신이 책 이야기를 했죠. 그때 당신이 문학소녀였잖아요. 두 사람은 그렇게 옛 기억을 되살렸다. 50년이라는 세월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 같았다. 그들은 다시 젊어졌고 다시 사랑에 빠졌다. 점심때가 되어 마을 어귀의 작은 식당으로 갔다. 식당 주인 할머니는 인수를 알아보았다. 어머, 인수 아니가? 최진호 씨 아들? 인수는 깜짝 놀랐다. 네, 맞습니다. 저를 기억하세요? 기억하지. 내가 어렸을 때 우리 집에서 밥도 먹고 그랬잖아. 그런데 얼마만이가? 한 50년 됐을걸요. 할머니는 감탄하며 말했다. 세상에 50년을. 그새 다 늙었네.
나도 늙고 너도 늙고. 식사를 하면서 할머니는 마을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누가 돌아가셨고, 누가 이사 갔고, 어떤 집이 새로 지어졌는지. 인수는 그 이야기들을 들으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자신이 떠난 사이 세상은 계속 변해왔다. 자신의 부재와 상관없이. 식사 후 두 사람은 인수의 옛집 터를 찾아갔다. 하지만 그곳에는 이미 다른 집이 들어서 있었다. 2층짜리 현대식 주택. 인수는 담장 너머로 마당을 바라보았다. 어릴 적 뛰어놀던 마당. 아버지와 텃밭을 가꾸던 곳. 어머니가 빨래를 널던 곳. 모든 것이 사라져버렸다.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네요. 인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경애는 남편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다. 기억은 남아있어요. 우리 마음속에요. 그들은 마을을 천천히 걸었다. 인수가 다니던 초등학교도 찾아갔다. 학교 건물은 새로 지어져 있었지만 운동장은 비슷한 모습이었다. 인수는 운동장을 바라보며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친구들과 축구하던 날들, 선생님에게 꾸중 들으던 날들, 첫사랑을 했던 날들. 여보, 나 여기서 참 행복했어요. 인수가 말했다. 가난했지만 배고팠지만 그래도 행복했어요. 경애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다. 지금도 행복하잖아요. 우리 함께 있으니까. 해질녘 두 사람은 마을 뒷산에 올랐다. 부모님 묘소를 찾기 위해서였다. 가파른 산길을 한참 올라가자 비석이 보였다. 아버지 최진호, 어머니 김순자. 인수는 묘 앞에 무릎을 꿇었다. 아버지, 어머니, 저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경애도 옆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다. 인수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조용히 말했다. 부모님, 불효자식 용서하세요. 자주 못 와뵈어서요. 그리고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다. 저 이제 곧 부모님 곁으로 갈 것 같습니다. 경애는 남편을 껴안았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울었다. 석양이 산을 물들이고 새들이 지저귀고 바람이 불었다. 세월은 흘렀지만 그리움은 여전했다. 묘소 앞을 떠나면서 인수는 뒤를 돌아보았다. 다음에는 언제 올 수 있을까요? 경애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할 수 없었다. 그날 밤마을 회관 옆 작은 민박에서 묵었다. 방은 좁고 낡았지만 깨끗했다. 두 사람은 나란히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여보, 인수가 조용히 말했다. 내가 죽으면 여기 묻어주세요. 부모님 곁에요. 경애는 눈물을 삼키며 대답했다. 그럴게요. 그리고 나도 당신 곁에 묻힐게요. 인수는 아내의 손을 잡았다. 고마워요. 평생 곁에 있어줘서요. 나도 고마워요. 그들은 손을 잡은 채 잠이 들었다. 창밖에서는 귀뚜라미 소리가 들렸다. 고향의 밤은 고요했다. 다음 날 아침, 떠나기 전 경애는 마을 어귀에서 작은 돌 하나를 주었다. 네 번째 기억이었다. 그녀의 가방 속에는 이제 4개의 돌이 담겨 있었다. 11월 말, 두 사람은 다시 서울로 돌아왔다. 하지만 집으로 가지 않고 서울의 한복판, 명동으로 향했다. 5번째 목적지는 도심, 속 특별한 장소였다. 바로 두 사람이 첫 데이트를 했던 극장 자리. 하지만 도착해보니 그 극장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대신 높은 빌딩이 들어서 있었다. 인수는 빌딩 앞에 서서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여기가 맞나요? 경애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1971년에 찍은 흑백 사진. 극장 앞에서 찍은 두 사람의 모습. 사진 속 극장의 위치와 지금의 빌딩 위치를 비교해보니 틀림없었다. 맞아요. 여기에요. 두 사람은 빌딩 로비로 들어갔다. 화려한 대리석, 바닥과 현대적인 인테리어. 50년 전의 추억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인수는 실망한 얼굴로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때 우리 무슨 영화 봤죠? 경애가 물었다. 인수는 생각하다가 웃었다. 기억 안 나요. 영화는
하나도 안 보고 당신 얼굴만 봤거든요. 경애는 얼굴을 붉히며 남편을 쳤다. 거짓말. 당신 영화 열심히 봤잖아요. 처음에만요. 나중에는 당신 손잡을 생각만 했어요. 그들은 빌딩 앞 벤치에 앉았다. 주변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분주히 지나갔다. 쇼핑백을 든 젊은이들, 급히 걸어가는 직장인들, 관광 온 외국인들, 모두가 바빴다. 인수와 경애만이 천천히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요즘 젊은이들은 참 행복해 보여요. 인수가 말했다. 우리 때와는 다르네요. 경애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게요. 우리 때는 데이트 한 번 하는 것도 큰일이었는데, 그래도 그때가 좋았어요. 설레고, 떨리고. 두 사람은 명동거리를 천천히 걸었다. 화장품 가게, 옷가게, 음식점들이 즐비했다. 모든 것이 화려하고 현대적이었다. 인수는 문득 한 보석 가게 앞에서 멈춰 섰다. 여보, 잠깐만요. 그는 가게 안으로 들어갔다. 경애는 의아해하며 따라 들어갔다. 인수는 진열대 앞에 서서 반지들을 바라보았다. 점원이 다가와 물었다. 어떤 걸 찾으세요? 인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결혼 반지요. 아내 줄 거요. 점원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결혼 반지요? 그럼 예식이. 아니요. 인수가 말을 끊었다. 결혼한 지 53년 됐어요. 그냥 새로 사주고 싶어서요. 점원은 감동한 표정으로 여러 반지를 보여주었다. 인수는 그중 심플한 디자인의 반지 하나를 골랐다. 비싸지는 않았지만 우아했다. 그는 카드를 꺼내 계산을 했다. 가게를 나와서 인수는 경애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반지를 꺼내 그녀의 손가락에 끼워 주었다. 미안해요. 평생 제대로 된 반지 하나 못 사줘서. 경애는 손가락의 반지를 바라보았다. 눈물이 핑 돌았다. 바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요. 받아주세요. 경애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남편을 껴안았다. 명동 한복판에서 두 노인이 서로를 껴안고 있는 모습을 사람들이 신기하게 바라보았다. 하지만 두 사람은 신경 쓰지 않았다. 점심은 근처 한식당에서 먹었다. 갈비찜을 시켰는데 양이 너무 많았다. 두 사람은 반도 먹지 못하고 남겼다. 식당을 나오면서 인수가 말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입맛도 없네요. 경애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남편을 바라보았다. 최근 들어 인수는 식사량이 눈에 띄게 줄었다. 몸무게도 많이 빠졌다. 경애는 알고 있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오후에는 인사동을 걸었다. 전통 찻집에 들어가 녹차를 마셨다.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차를 홀짝였다. 창밖으로는 한옥 지붕들이 보였다. 현대적인 도시 속에 남아있는 작은 전통의 섬. 여보, 경애가 조용히 말했다. 우리 사진관 가요. 제대로 된 사진 한번 찍어요. 인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그들은 인사동의 한 작은 사진관을 찾았다. 사진사는 친절하게 그들을 맞았다. 한복을 빌려주겠다고 했지만 두 사람은 그냥 평상복 차림으로 찍기로 했다. 자연스러운 게 좋아요. 경애가 말했다. 사진사는 여러 포즈를 제안했지만 결국 가장 단순한 포즈로 찍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서서 손을 잡는 것. 사진사가 말했다. 자, 웃으세요. 하나, 둘, 셋. 플래시가 터졌다. 그 순간 사람의 모습이 카메라에 담겼다. 53년의 세월이 담긴 미소. 사진사는 화면을 보여주며 말했다. 정말 보기 좋으시네요. 오래 사셨어요? 53년이요. 사진사는 감탄했다. 대단하시네요. 요즘은 53년씩 사는 부부가 드문데. 사진을 인화하는 동안 두 사람은 근처 공원을 산책했다. 낙엽이 길에 쌓여 있었다. 가을의 끝자락이었다. 곧 겨울이 올 것이었다. 인수는 문득 생각했다. 자신은 이 겨울을 넘길 수 있을까? 해질 무렵 사진을 찾아 들고 서울역으로 향했다.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었다. 기차를 기다리며 경애는 가방에서 또 하나의 돌을 꺼냈다. 아니, 이번에는 돌이 아니었다. 명동에서 주운 작은 은행나무 잎사귀였다. 5번째 기억이었다. 집에 도착하니 밤 10시가 넘어 있었다. 현관문을 열자 익숙한 냄새가 났다. 집의 냄새. 두 사람은 긴 여행에서 돌아온 기분이었다. 실제로는 하루 여행이었지만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경애는 오늘 찍은 사진을 바라보았다. 사진 속의 두 사람은 행복해 보였다. 그녀는 그 사진을 가슴에 안고 잠이 들었다. 12월 첫째 주. 겨울이 시작되었다. 인수의 상태는 눈에 띄게 나빠졌다. 통증은 더 심해졌고 걷는 것조차 힘들어했다. 의사는 입원을 권했지만 인수는 거부했다. 아직 마지막 여행지가 남아 있었으니까. 6번째 목적지는 서울 남산타워였다. 경애가 젊은 시절부터 가장 가보고 싶어 했던 곳. 당시에는 케이블카 요금조차 아까워서 가지 못했던 곳. 두 사람은 남산 케이블카를 탔다. 천천히 올라가는 동안 서울의 전경이 펼쳐졌다. 와, 경애는 감탄했다. 회색빛 도시가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빌딩들, 아파트들, 도로들. 그 속 어딘가에 자신들이 살아온 흔적이 있었다. 인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 도시에서 53년을 살았구나. 타워에 도착해 전망대로 올라갔다. 하지만 인수는 계단을 오르기 힘들어했다. 경애가 남편을 부축했고 직원이 휠체어를 가져다 주었다. 인수는 처음에 거부했지만 결국 휠체어에 앉았다. 미안해요. 이런 꼴이 돼서. 인수가 말했다. 경애는 휠체어를 밀며 대답했다. 괜찮아요. 내가 있잖아요. 전망대에서 본 서울은 장관이었다. 360도로 펼쳐진 도시의 모습. 한강이 흐르고 다리들이 놓여 있고 빌딩들이 숲을 이루고 있었다. 밤이 되자 도시는 빛으로 물들었다. 수백만 개의 불빛이 반짝였다. 두 사람은 난간 앞에 서서 한참을 경치를 감상했다. 아니, 경애는 서 있었고 인수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다. 주변에는 다른 관광객들도 많았다. 연인들이 사랑의 자물쇠를 채우고 가족들이 사진을 찍었다. 여보, 인수가 조용히 말했다. 우리도 자물쇠 채워요. 경애는 고개를 저었다.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는 이미 평생을 함께 했잖아요. 하지만 인수는 고집을 부렸다. 그래도요. 하나만 채워요. 마지막으로 경애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기념품 가게에서 작은 자물쇠 하나를 샀다. 인수는 떨리는 손으로 유성펜을 들고 자물쇠에 글씨를 썼다. 최인수, 한경애, 1971에 2024 영원히. 자물쇠를 난간에 채우는 순간 인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경애도 울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고 한참을 울었다. 주변 사람들이 힐끗힐끗 쳐다봤지만 상관없었다. 울음이 잦아든 후 인수가 말했다. 여보, 내가 할 말이 있어요. 경애는 남편을 바라보았다. 인수는 휠체어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경애가 놀라 그를 붙잡으려 했지만 인수는 손을 저었다. 괜찮아요. 잠깐만요. 그는 비틀거리며 서서 경애의 앞에 섰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 하나를 꺼냈다. 경애는 깜짝 놀랐다. 이게 뭐예요? 인수는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작은 목걸이가 들어 있었다. 소박하지만 예쁜 목걸이였다. 당신한테 평생 제대로 된 선물 한 번 못 줬어요. 이게 마지막 선물이에요. 경애는 손으로 입을 막았다. 눈물이 쏟아졌다. 인수는 떨리는 손으로 목걸이를 경애의 목에 걸어 주었다. 한경애. 인수가 경애의 이름을 불렀다. 나와 결혼해 주겠소? 경애는 놀라 남편을 바라보았다. 무슨 소리예요? 우리 이미 결혼했잖아요. 인수는 고개를 저었다. 다시 청혼하고 싶어요. 제대로요. 53년 전에는 제대로 못했으니까.
그는 무릎을 꿇으려고 했다. 경애가 황급히 그를 붙잡았다. 하지 마세요. 무릎이 안 좋잖아요. 괜찮아요. 인수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전망대의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주목하기 시작했다. 인수는 경애의 손을 잡고 말했다. 한경애, 나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이번 생에도, 다음 생에도, 영원히 함께 해 주시겠습니까? 경애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무릎을 꿇은 남편을 껴안고 흐느꼈다. 네, 네, 100번이고 1000번이고 네라고 할게요. 주변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사람들이 감동해서 박수를 치고 환호했다. 어떤 사람은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찍었다. 하지만 인수와 경애는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를 껴안고 울었다. 한참 후에야 두 사람은 진정했다. 인수는 다시 휠체어에 앉았고 경애는 그의 옆에 앉았다. 그들은 나란히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여보, 경애가 조용히 말했다. 다음 생에 다시 만나면 뭐 하고 싶어요? 인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젊었을 때부터 여행 많이 다니고 싶어요. 당신이 가고 싶은 곳 다 데려가고 싶어요. 경애는 미소 지었다. 좋아요. 약속해요. 약속해요. 두 사람은 새끼손가락을 걸었다. 마치 어린아이들처럼. 그리고 다시 야경을 바라보았다. 도시의 불빛은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다. 타워를 내려올 때는 밤 10시가 넘어 있었다. 인수는 많이 지쳐 보였다. 경애는 택시를 잡아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 도착해 인수를 침대에 눕히고 경애는 부엌에서 따뜻한 꿀물을 타왔다. 이거 마셔요. 인수는 꿀물을 조금 마시고 눈을 감았다. 경애는 남편의 손을 잡고 옆에 누웠다. 오늘 받은 목걸이가 목에 걸려 있었다. 그녀는 목걸이를 만지며 생각했다. 이것이 남편이 준 마지막 선물이 될 것이라고. 여보. 인수가 눈을 감은 채 말했다. 고맙소. 경애는 남편의 손을 더 꼭 잡았다. 나도 고마워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손을 잡은 채 잠이 들었다.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경애는 남산에서 주운 작은 솔방울을 가방에 넣었다. 6번째 기억이었다. 이제 한 곳만 남았다. 12월 중순, 인수는 더 이상 집 밖으로 나갈 수 없게 되었다. 통증은 심해졌고 거동도 불편해졌다. 의사는 호스피스 병동 입원을 강력히 권했다. 하지만 경애는 남편을 집에서 돌보기로 결심했다. 큰아들 민준과 작은아들 민호가 번갈아 가며 집에 들렸다. 아들들은 아버지가 점점 야위어가는 모습을 보며 가슴 아파했다. 하지만 인수는 늘 미소를 지으며 아들들을 안심시켰다. 괜찮아. 아빠는 괜찮아.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어느 날 밤, 인수가 경애를 불렀다. 여보. 경애는 남편 옆에 앉았다. 왜요? 마지막 여행지가 어디였죠? 경애는 잠시 망설였다. 사실 7번째 장소는 특별한 곳이 아니었다. 그저 집 근처 작은 공원이었다. 두 사람이 자주 산책하던 곳. 하지만 지금 인수는 그곳조차 갈 수 없었다. 여보, 우리 그냥 여기 있어요. 집이 제일 편해요. 하지만 인수는 고개를 저었다. 싫어요. 약속한 곳 가고 싶어요. 경애는 고민했다. 남편의 상태로는 밖에 나가는 것조차 위험했다. 하지만 남편의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경애는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준아, 엄마 부탁 좀 들어줄 수 있니? 뭔데요? 엄마, 아빠 좀 데리고 나가고 싶은데 휠체어 빌려줄 수 있니? 민준은 놀랐다. 엄마, 아빠 상태가 어떤데 밖에 나가요? 알아. 그래도 아빠가 가고 싶대. 마지막일 수도 있어. 민준은 한숨을 쉬었다. 알겠어요. 제가 갈게요.
제가 모시고 가드릴게요. 그 주말 민준과 민호가 함께 왔다. 그들은 아버지를 휠체어에 태우고 조심스럽게 집 밖으로 나갔다. 목적지는 집에서 10분 거리의 작은 공원이었다. 공원은 겨울이라 한산했다. 나뭇가지에는 눈이 쌓여 있었다. 하얀 세상이었다. 인수는 휠체어에 앉아 주변을 둘러보았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다. 춥지 않아요, 아버지? 민호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인수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시원하고 좋다. 그들은 공원을 천천히 돌았다. 경애는 남편의 휠체어를 밀었고 아들들은 옆에서 따라 걸었다. 가끔 다른 산책객들이 그들을 지나쳤다. 공원 한가운데 큰 벚나무가 있었다. 지금은 앙상한 가지만 남아 있었지만 봄이 오면 분홍빛 꽃으로 가득 차는 나무였다. 인수는 그 나무 아래에서 멈춰 달라고 했다. 여기서 좀 쉬었다 가요. 그들은 나무 아래 벤치에 둘러앉았다. 인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가지 사이로 파란 하늘이 보였다. 이 나무 기억나요? 인수가 경애에게 물었다. 경애는 고개를 끄덕였다. 기억하죠. 우리 여기서 아이들 데리고 자주 왔잖아요. 민준이가 처음 걸음마를 뗀 곳도 여기였어요. 민준은 깜짝 놀랐다. 정말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인수는 미소 지었다. 너는 기억 못하겠지. 너무 어렸으니까. 근데 아빠는 기억해. 내가 비틀비틀 걷다가 여기서 넘어졌어. 그래도 울지 않고 다시 일어서더라. 민주는 감동한 표정을 지었다. 인수는 이번에는 민호를 바라보았다. 민호는 여기서 자전거 배웠지? 민호도 고개를 끄덕였다. 기억나요. 아버지가 뒤에서 잡아주셨잖아요. 그래. 얼마나 무서워했는지. 근데 나중에는 너무 잘 타더라. 내 식구는 그렇게 한참을 예시하기를 나눴다. 웃기도 하고 울기도 했다. 인수는 아들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들을 꺼냈다. 민준아, 민호야. 네, 아버지. 너희 둘 다 잘 컸어. 아빠가 자랑스럽다. 아들들은 눈물을 삼켰다. 인수는 계속 말했다. 엄마, 잘 모셔라. 엄마가 평생 고생하셨어. 효도해라. 네, 아버지. 그리고 너희끼리 사이좋게 지내라. 형제가 제일 소중한 거야. 네. 인수는 마지막으로 경애를 바라보았다. 여보. 왜요? 고마웠어요. 정말로요. 경애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다. 아들들도 따라 울었다. 공원에는 네 사람의 울음소리만 울려 퍼졌다. 한참 후 인수가 말했다. 집에 가요. 추워요. 그들은 천천히 집으로 돌아왔다. 인수를 침대에 눕히고 경애는 따뜻한 이불을 덮어주었다. 아들들은 거실에 남았고 경애는 남편 옆에 누웠다. 여보. 인수가 눈을 감은 채 말했다. 우리 여행 재미있었어요? 경애는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다. 재미있었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나도요. 인수는 아내의 손을 잡았다. 다음 생에 또 만나요. 네, 만나요. 그날 밤 인수는 깊은 잠에 빠졌다. 경애는 그의 손을 잡고 옆에서 지켰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하얀 눈송이들이 조용히 내려앉았다. 며칠 후 인수의 상태는 더 나빠졌다. 의식도 흐려졌다. 의사가 와서 진찰을 하고 말했다.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가족들이 곁에 계셔주세요. 아들들이 와서 아버지 곁을 지켰다. 며느리들과 손주들도 왔다. 모두가 인수의 마지막을 지켜보았다. 크리스마스 이브였다. 밖에서는 캐럴이 들렸다. 인수는 눈을 뜨고 경애를 바라보았다. 여보. 네. 여기 있어요.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요. 인수는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의 손에서 힘이 빠졌다. 경애는 남편의 손을 더 꼭 잡았다.
여보, 여보. 하지만 인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평화롭게 잠든 것처럼 보였다. 경애는 남편을 껴안고 소리내어 울었다. 아들들도, 며느리들도, 손주들도 모두 울었다. 최인수는 그렇게 삶을 마감했다. 75의 나이로 53년을 함께한 아내와 두 아들, 그리고 손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다. 가까운 친척들과 친구들만 참석했다. 경애는 검은 상복을 입고 영정 앞에 앉아 있었다. 영정 속 인수 밝게 웃고 있었다. 남산타워에서 찍은 사진이었다. 3일장이 끝나고 인수는 고향 마을 부모님 묘 옆에 안장되었다. 경애가 원한 대로였다. 하관식이 끝나고 사람들이 떠난 후에도 경애는 묘 앞을 떠나지 않았다. 여보. 그녀는 묘비에 손을 대며 말했다. 약속대로 부모님 곁에 모셨어요. 편히 쉬어요. 민준이 다가와 어머니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다. 엄마, 이제 가요. 추워요. 경애는 고개를 저었다. 조금만 더 있을게. 아들들은 어머니를 두고 먼저 차로 갔다. 경애는 혼자 남아 묘를 바라보았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다. 하지만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다. 당신과 함께한 53년이 꿈만 같아요. 경애는 조용히 말했다. 행복했어요. 힘들었지만 행복했어요. 그녀는 가방에서 작은 주머니를 꺼냈다. 그 안에는 여행 중 모았던 6개의 물건이 들어 있었다. 바다의 조약돌, 산의 돌멩이, 호수의 돌, 고향의 흘, 은행나무 잎사귀, 그리고 솔방울. 여기 다 가져왔어요. 우리의 추억들이요. 경애는 그 물건들을 하나씩 묘 앞에 놓았다. 마치 제사 음식을 차리듯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원에서 주운 벚나무 가지 하나를 놓았다. 봄이 오면 이 가지에도 꽃이 필 거예요. 그때 다시 올게요. 경애는 오랫동안 앉아 있었다. 하늘이 어두워질 때까지, 별이 뜨기 시작할 때까지. 민준이 다시 와서 어머니를 모시고 갔다. 그날 밤 경애는 빈집에 혼자 돌아왔다. 53년 만에 처음으로 혼자 자는 밤이었다. 그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옆자리는 비어 있었다. 남편의 베개는 그대로 있었다. 경애는 남편의 베개를 껴안았다. 아직도 남편의 냄새가 남아있는 것 같았다. 그녀는 베개를 안고 소리내어 울었다. 아무도 없는 집에서 혼자서 오래오래 울었다. 며칠이 지났다. 경애는 서서히 일상으로 돌아왔다. 아침에 일어나 밥을 짓고 집을 청소하고 빨래를 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익숙하면서도 낯설었다. 밥을 지을 때 두 사람분을 짓다가 혼자 분만 짓는 것을 깨닫고, 빨래를 할 때 남편의 옷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텔레비전을 볼 때 옆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들들이 자주 들렸다. 며느리들도 왔다. 손주들도 왔다. 모두가 경애를 위로했다. 하지만 경애가 정말 위로받은 것은 혼자 있을 때였다. 남편의 사진을 보며, 여행 사진들을 넘기며, 추억을 되새기며, 어느 날 경애는 여행 중 찍은 사진들을 모두 꺼냈다. 바다에서, 산에서, 호수에서, 고향에서, 도시에서, 탑에서, 공원에서, 수십 장의 사진. 그녀는 그 사진들을 책상 위에 펼쳐놓고 하나하나 바라보았다. 사진 속 남편은 웃고 있었다. 행복해 보였다. 경애는 생각했다. 적어도 마지막 몇 개월은 남편이 행복했다고. 그 여행이 남편에게 위안이 되었다고. 잘했지, 여보? 경애는 사진에게 물었다. 물론 사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경애는 남편이 대답하는 것을 들은 것 같았다. 잘했어요. 그날부터 경애는 매일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남편에게 보내는 편지처럼. 오늘 무엇을 했는지, 무엇을 먹었는지, 어떤 생각을 했는지. 그리고 마지막에는 항상 같은 말로 끝을 맺었다. 여보, 보고 싶어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다. 공원의 벚나무에 꽃이 피기 시작했다.
경애는 약속대로 고향 묘소를 찾아갔다. 혼자서 버스를 타고 3시간을 가서 묘 앞에는 야생화들이 피어 있었다. 경애는 가져온 꽃다발을 놓고 절을 했다. 그리고 묘 옆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여보, 나 혼자 잘 지내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바람이 불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다. 아이들도 잘 지내요. 손주들도 잘 커요. 새들이 지저귀기 시작했다. 여보, 우리 여행 정말 좋았죠? 나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경애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다. 혼잣말처럼 남편에게 이야기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다. 나도 곧 갈게요. 그때까지 기다려줘요. 그리고 다음 생에 꼭 다시 만나요. 약속이에요. 경애는 일어서서 묘를 한 번 더 쓰다듬었다. 그리고 천천히 내려왔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경애는 마지막 일기를 썼다. 아니, 마지막은 아니었다. 하지만 특별한 일기였다. 여보, 오늘 당신한테 다녀왔어요. 당신이 보고 싶었어요.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당신이 없다는 게. 하지만 살아야죠.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당신은 나에게 53년이라는 긴 시간을 선물했어요. 그 시간 동안 나는 행복했어요. 힘들었지만 행복했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영원히. 경애는 일기장을 덮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다. 그 중 하나가 유난히 밝았다. 경애는 그 별이 남편이라고 믿고 싶었다. 잘 자요, 여보. 내일 또 이야기해요. 경애는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었다. 꿈속에서 그녀는 남편을 만났다. 젊은 시절의 남편이었다. 그들은 다시 여행을 떠났다. 바다로, 산으로, 호수로. 끝없는 여행. 꿈속에서 경애는 행복했다. 다음 날 아침, 경애는 일어나 창문을 열었다. 따뜻한 봄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다. 남편 없는 하루. 하지만 그의 사랑은 여전히 경애의 마음속에 살아 있었다. 경애는 부엌으로 가서 커피를 끓였다. 2잔이 아닌 1잔. 그리고 식탁에 앉아 홀로 커피를 마셨다. 조용한 아침이었다. 하지만 쓸쓸하지만은 않았다. 왜냐하면 그녀는 알고 있었으니까. 언젠가 다시 만날 것이라는 것을. 다음 생에서든 별이든 채로든. 여보,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요. 경애는 빈 의자를 향해 미소 지었다. 그리고 하루를 시작했다. 남편과 함께했던 추억을 간직한 채. 혼자지만 외롭지 않게. 그렇게 살아가기로 했다. 그들의 여행은 끝났지만 사랑은 끝나지 않았다. 53년의 사랑은 죽음조차 이길 수 있었다. 그것이 최인수와 한경애의 이야기였다. 평범하지만 위대한, 슬프지만 아름다운 그들만의 마지막 여행.